고졸이 뭘 안다고. 25년간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그 말을 했어요. 이혼 조정 자리에서, 변호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그래서 제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처음 봤어요. 25년을 같이 살면서 그 표정은 처음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2달 전 제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27에 시집을 갔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 반찬 가게에서 일하다가 중매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출신 건설회사 직원. 키 크고 안경 쓰고 말투가 반듯한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 날 그이가 이력서를 보듯 저를 훑었어요. 학력이 고졸이에요? 그게 박재호라는 사람이 저한테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그 사람한테 저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런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순영아, 저 사람이 너한테 잘해줄 거다. 배운 사람이니까 점잖을 거야. 엄마도 몰랐어요. 배운 것과 점잖은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간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자 여사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마치 시장에서 생선 고르듯이.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다른 데는 안 봤어? 하필 고졸이야? 제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 장사꾼 딸이라 집안이 좀 그렇구나.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싸준 떡 상자를 2손으로 내밀면서 배꼽 인사를 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떡 상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제 자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진지 준비하고 시어머니 약 챙기고 남편 출근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차리고 하루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했어요. 시누이 재숙 씨는 명절마다 빈손으로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귤 까먹고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옳게, 전 좀 더 붙여줘. 아이들이 좋아하거든. 옳게, 이 나물간이 좀 싱겁다. 옳게는 이런 거 잘 모르지? 그 말 끝에 항상 붙는 옳게는 모르지가 가시처럼 박혔어요. 그런데 티를 내면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추석에 시누이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옳게? 아, 고졸이야, 고졸. 시장에서 반찬 팔던 집 딸이래. 그래도 뭐 일은 잘해. 부엌에서 전 부치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기름이 튀긴 건지 그 말이 튀긴 건지 모르겠었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밥 차려놨어요. 응. 준혁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응, 알았어. 여보, 나 요즘 좀 힘들어. 뭐가? 집에만 있으면서. 25년 동안 남편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응이었어요. 2번째로 많았던 건 고졸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그랬어요. 한 번은 회사 워크숍에 부부 동반으로 갔는데 동료 부인이 어디 나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집사람은 뭐 학교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만 못 웃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나는 뭐지?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빨래 넣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식모인지, 아내인지, 사람인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 때문이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시댁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하면 엄마가 가슴 아파하니까. 대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새우젓 비율 다시 조정해봤어. 이번엔 좀 더 감칠맛 나는 것 같아. 그래, 샘플 좀 보내봐라. 내가 가맹점 쪽에 돌려볼게. 엄마 반찬 가게가 좀 커졌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전국에 가맹점이 꽤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레시피 만드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새벽에 시댁 식구들 다 잠든 뒤에 노트북 켜고 레시피 정리하고 가맹점 품질 관리 매뉴얼 만들고 그게 유일하게 제가 이순영으로 숨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또 친정 엄마 가게 거들어주는 거야? 남편이 가끔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혼자 힘들어 하셔서 그 조그만 반찬 가게가 뭐 그리 바쁘다고. 우리 집 살림이나 제대로 해. 조그만 반찬 가게. 남편은 한 번도 엄마 가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관심도 궁금함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시장 장사꾼이라는 네 글자로 엄마의 인생을 전부 정리해버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대학 가고 수진이가 대학원에 들어가고 저는 52살이 됐어요.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는 거친 세월의 흔적이 남았고요. 2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25년 동안 고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니까. 엄마 목소리 들으면 또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엄마가 아팠습니다. 엄마가 폐암 3기라는 걸 알게 된 건 6달 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검진받다가 쓰러지셨다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3번이나 놓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링거 맞으면서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아파도 남 걱정부터 하는 사람. 시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면서도 허리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보호자분, 폐암 3기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하얗게 번지면서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어요. 폐암 3기. 엄마가요?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던 엄마가요? 지난달에도 전화로 순영아, 새로 개발한 깍두기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웃던 엄마가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들을까봐. 그날부터 저는 2개의 전쟁을 했습니다. 시댁과 병원, 병원과 시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댁 반찬을 해놓고 아침 6시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항암 치료 날이면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다가 저녁 5시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서 저녁 차리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같았습니다.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다니는 게 못마땅하셨어요. 순영아, 요새 반찬 가짓수가 줄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친정 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아이고, 그래서 우리 집 밥상이 엉망인 거야? 내 엄마 간호는 간병인 쓰면 되잖아. 간병인.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얼마인지, 항암 치료비가 한 번에 얼마인지, 시어머니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당신 밥상에 반찬이 하나 줄어든 게 문제였을 뿐입니다. 신우이는 더했어요. 전화로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옳게 시어머님 식사 좀 제대로 챙겨. 친정일은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시댁 살림에 구멍 내면 안 되잖아. 전화를 끊고 현관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밑이 까맣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남편한테 한번 말해봤어요. 용기를 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여보, 엄마가 많이 아파. 항암 치료비가 좀 필요한데.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병원비까지 우리가 내야 해? 장모님 가게 수입으로 하면 되잖아. 가게가 요새 좀 어려워서. 거짓말이었어요. 가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제가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시댁에 사업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으니까.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순영 씨, 솔직히 말할게. 장모님 시장 반찬 가게에서 뭐가 나온다고. 우리가 부자야? 우리도 준혁이 결혼 자금 모아야 하고 수진이 대학원비도 있는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확실해진 날이었습니다. 엄마의 항암 치료비는 제가 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사업 수익금에서요. 남편은 몰랐고 시댁은 당연히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는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순영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래도 시댁에서 눈치 안 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 했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항상 괜찮은 척 했고요. 우리 모녀는 서로한테 괜찮은 척 하는데 25년을 썼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항암을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뒤였어요. 엄마는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눈이 맑더라고요. 마지막 힘을 다 모은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순영아.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미안해. 내 몫은 다 해놨어. 태식이 형한테 연락해. 엄마 무슨 말이야? 태식이 형이 누구야? 엄마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힘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평생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반찬 퍼주면서 웃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순영이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게 엄마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틀 뒤 새벽 3시 엄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그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저는 놓지 못했어요. 놓으면 정말 끝일 것 같았거든요. 병실 창문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는 첫 번째 아침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은 제가 혼자 치렀습니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와줬거든요. 대학원 시험 기간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KTX를 탔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왔어. 수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24살짜리 딸한테 안겨서 우는 52살 엄마. 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첫날 저녁에야 겨우 왔어요. 와서 영정 사진 앞에 절 한번 하고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섭섭했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아들이니까. 바쁜 거 이해하니까. 남편은요. 남편은 장례식 첫날 2시간 늦게 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오더니 부의금 봉투를 접수대에 톡 놓고 조문객처럼 절 한번 하고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졌어요. 남편이 아니라 먼 친척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시누이도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 장사꾼 장례식에 내가 왜 가? 재호 보내면 됐지. 전화기를 내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분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25년을 모신 시어머니였거든요. 25년 동안 명절마다 절하고 생신마다 상 차리고 아프실 때마다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그 25년의 무게가 전화 한 통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누이한테는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다 빠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엄마 영정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저는 휴게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자판기 커피였어요. 손이 시려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고 양복 상의를 벗어 팔에 걸치고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무관심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순영 씨, 순영 씨,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이순영 씨. 그 호칭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직감했거든요. 아니, 직감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남편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신고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 해당 없음 자녀 성인. 깔끔하게 타이핑된 서류였어요. 준비한 지 오래된 거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커피가 든 종이컵을 놓지 못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컵이 찌그러졌습니다. 미지근한 커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는데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인해. 남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계약서 하나 처리하듯이. 위자료 3천이면 내 수준에선 많이 받는 거야. 내 수준.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주먹으로 때린 것 같았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귀찮다는 듯이, 짜증난다는 듯이.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정리하자는 거지. 솔직히 말할게.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전화 받고 나가는 것도, 주말마다 골프 간다면서 사라지는 것도, 출장이 잦아진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어요.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엄마 영정 사진이 바로 저 너머에 있는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뭘 더 바라는 거야? 고졸에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아니, 칼보다 더했습니다. 칼은 한 번만 아프거든요. 그 말은 25년치 상처를 한꺼번에 찢어 놓았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졸다가 깬 눈으로 테이블 위의 서류와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수진이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졸음이 사라지고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24살짜리 여자애한테서 나올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뭐야? 수진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지금 아빠가 하는 짓이 어른이야? 수진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신고서를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져 아빠 사람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딸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던 거겠지요. 수진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지금 엄마한테 이러고 있으면서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남편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또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하던 거짓말을 이번엔 딸한테 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제가 엄마를 안았던 것처럼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가 쏟아진 테이블 앞에서 이혼 서류 위에 떨어진 커피 자국을 바라보면서 수진이가 잠든 뒤에 혼자 엄마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향 냄새가 진했어요. 향 연기가 가느다랗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의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시장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는 엄마. 엄마.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참으면 안 되겠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영정 속 엄마의 웃음이 대답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참아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고졸이라는 말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없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겠다고. 엄마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깊이, 천천히. 일어설 때 다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세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할 일이 없었어요. 아니, 할 일은 있었습니다. 시댁 반찬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엌에 서면 엄마 생각이 나고, 냉장고를 열면 엄마가 보내준 깍두기 통이 보이고,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봄인데 햇살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장례식 이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제가 치우지도 않았고 남편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가 식탁 위에서 저를 매일 쳐다봤어요. 사인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장례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환갑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무태 안경, 짙은 남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온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차갑지 않은 눈. 실례합니다. 이순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정태식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이혼 변호사를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에 한 말에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복순 여사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엄마의 유언 집행인?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태식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셨어요. 하나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 하나는 얇은 흰 봉투. 흰 봉투 위에 엄마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순영이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엄마가 쓴 글씨. 삐뚤삐뚤하고 정성스러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엄마의 글씨. 먼저 유언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갈색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어요. 저는 한 줄 한 줄이 귀를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점점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순내 반찬 프랜차이즈 사업 지분 50%를 이순영에게, 서울 성동구 소재 상가 건물 한 채를 이순영에게, 서울 마포구 소재 상가 건물 한 채를 이순영에게, 예금 및 적금 총 15억 원을 이순영에게.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님 말을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가 건물이요? 15억이요? 복순 여사님이 40년간 모으신 겁니다. 40년이요? 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시작하셔서 가맹 사업을 키우시고 수익금으로 부동산과 예금을 관리하셨습니다. 전부 따님을 위해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앞치마 두르고 반찬 퍼주던 엄마가 지분 50%는 당연한 겁니다. 변호사님이 덧붙이셨어요. 복순내 반찬의 레시피 개발, 품질 관리, 온라인 유통 시스템. 전부 이순영 씨가 만드신 거잖습니까? 복순 여사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을 읽었지만 씨앗을 뿌린 건 순영이다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엄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복순 여사님이 사업 규모를 시댁에 알리지 않으신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시댁에서 돈 있다는 거 알면 더 부려먹는다. 순영이가 풀려날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대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순영이를 지켜야 한다. 엄마의 40년이 그 한 문장이었어요. 변호사님이 2번째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얇은 흰 봉투, 우리 순영이에게라고 적힌. 이건 복순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순영아, 엄마가 못 배워서 내가 고생하는 거 알아.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내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엄마도 못 배웠어도 그 정도는 알아. 괜찮다고 하는 게 제일 안 괜찮다는 거.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이 안 왔어. 그래서 엄마가 준비했어. 배운 게 없어도 이만큼은 했다.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순영아. 더 이상 참지 마.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어디서든 웃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엄마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물려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건물도 아니었고 사업도 아니었어요. 너도 할 수 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40년 동안 만든 방패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이장에서 봤던 그 초라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부은 눈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놓고 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서류를 보고 웃은 게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은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방패가 제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변호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복순내 반찬 본사에 갔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중앙주방, 2층은 사무실, 3층은 물류관리. 엄마가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운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건물에 딱 2번 와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엄마가 입원하기 전 새벽에 몰래. 시댁에서 눈치 볼까봐 낮에는 올 수가 없었거든요. 건물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없는 복순내 반찬. 이제 이걸 제가 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하던 일을 멈췄어요. 조리실에서 국을 끓이던 아주머니, 포장대에서 밀봉하던 직원, 사무실에서 전화하던 팀장님.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먼저 말했어요. 사장님 따님 순영 사모님이시죠? 사모님. 엄마가 직원들한테 저를 그렇게 소개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한 명이 인사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 사장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순영이가 천재라고. 레시피는 전부 따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도 저 자랑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시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저를 엄마는 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던 겁니다. 본사 사무실에 앉아서 경영 현황을 봤습니다. 전국 가맹점 120개, 연매출 80억, 직원 45명. 숫자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마다 시댁 식구 잠든 뒤에 노트북으로 정리하던 레시피들, 가맹점 매뉴얼, 품질 관리 보고서. 그게 이 숫자를 만들었다는 게 남편은 이 모든 걸 조그만 반찬 가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하겠습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엄마가 키운 거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는데 꾹 참았어요. 여기서는 울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제가 사장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만나자. 수진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면서도 단단한 목소리. 무슨 일인지 직감이 왔습니다. 저녁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손은 한 번도 잡아준 적 없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이야. 아빠 회사 후배 계정에 태그돼 있었어. 수진이가 화면을 넘겼어요.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카드 선물 인증 사진. 윤서연이라는 여자야. 아빠 회사 오너 딸이래. 오너 딸. 그래서였군요. 이혼이 그렇게 급했던 이유가 이 여자와 재혼하면 전무자리가 보장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처리해야 할 건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아프다기보다 허탈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한테는 이 정도 무게였구나. 전무 승진 하나에 던져버릴 수 있는 정도. 엄마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약했으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했으니까 참았어. 내 아빠한테, 시댁한테, 세상한테. 다 참았어.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제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참아. 그날 밤 준혁이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오빠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진짜 그런 거야? 그래.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근데 아버지도 이유가 있을 거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10달을 품고 밤마다 젖을 물리고 수십 번 병원을 오가며 키운 아들. 그 아이가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준혁아. 네. 엄마가 2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을 한 거 알지? 명절마다 혼자 전을 부친 거 알지? 아빠가 엄마한테 고졸이라고 한 거 너도 들었잖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근데 너는 아빠한테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는 그냥. 괜찮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봤자 아들만 힘들어지니까. 너는 아빠가 좋았던 거잖아. 그게 잘못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준혁이도 결국 알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니까. 그 주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한 통 더 왔어요. 엄마, 아빠 카드 내역 확인해 봤어. 카드 내역? 명의 도용 확인한다고 카드사에 전화했거든. 내가 아빠 가족카드 쓰잖아. 최근 6개월 사용 내역 받았는데. 수진이가 21번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해외여행. 다 그 여자랑 쓴 거야. 6개월 동안 4천만 원 넘게. 4천만 원. 저한테 위자료로 던진 금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 여자한테 6개월 동안 쓴 돈이 4천만 원. 웃겼습니다. 진짜로 웃겨서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왜 웃어? 아니, 그냥. 숫자가 재밌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저장해놨어. 변호사님한테 보내줄까? 보내. 짧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습니다. 엄마가 물려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딸이 제게 무기를 쥐어주고 있었어요.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례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날이었어요. 아침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25년간 시댁 살림하면서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빛바랜 가디건, 늘어난 면바지, 소매가 해진 셔츠. 전부 순영 씨한테는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그 옷들을 지나쳐서 옷장 맨 구석에 있는 걸 꺼냈어요. 엄마가 3년 전 생일에 사준 재킷이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린넨 재킷.
엄마가 백화점에서 골라서 택배로 보내줬는데 시댁에서 입을 데가 없어서 한 번도 못 입었거든요. 오늘은 이걸 입기로 했습니다. 단추를 채우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원래 제 모습이었어요. 25년 동안 잊고 있던 이순영. 법원 조정실 앞 복도에서 정태식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준비돼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순 여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오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말에 코끝이 찡했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긴 회의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상석에 조정관이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 쪽에는 남편과 여자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자 여사가 검은 코트를 입고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에는 오지 않은 사람이 이혼 조정에는 직접 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25년 전 첫 만남 때와 똑같은 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 쪽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의뢰인 측은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 없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요청합니다. 조정관이 서류를 넘기면서 저를 보셨어요. 이순영 씨 측은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어요. 재산 분할할 게 없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보태셨어요. 빨리 끝내. 이런데 오래 앉아있기도 싫다. 조정관이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이순영 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이혼에 동의합니다. 남편의 표정이 살짝 풀렸어요. 쉽게 끝나겠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다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거절합니다. 남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 더 달라는 거야? 아니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자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정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남편 쪽 변호사도 조정관도 시어머니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자료를 거절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졸이 뭘 안다고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허세 부리는 거야? 고졸이 뭘 안다고. 25년간 들어온 그 말.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그 말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정태식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을 불렀습니다. 보여주세요. 정태식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셨어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복순내 반찬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복순, 공동대표이사 이순영. 남편의 시선이 서류 위에 멈췄어요. 두 번째 서류, 최근 3년간 매출 보고서, 연매출 80억, 전국 가맹점 120개.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서류, 지분 증명서, 이순영, 지분 50%, 자산가치 평가액 약 42억 원. 조정실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정태식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영 씨는 복순내 반찬 프랜차이즈의 공동대표이자 지분 50% 보유자입니다. 모든 레시피 개발, 품질 관리 시스템,
온라인 유통체계를 설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추가로 변호사님이 네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고인이 되신 김복순 여사의 유산으로 서울 소재 상가 건물 2채와 현금 자산 약 15억 원이 이순영 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입을 벌린 채로 서류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하얘졌어요. 뭐라고? 시장 장사꾼 딸이 40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남편의 내연녀 관련 증거, 레스토랑 사진, 호텔 투숙 기록, 카드 사용 내역서, SNS 캡처, 6개월간 4천만 원 이상의 지출 내역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박재호 씨는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으며 이에 따른 유책 사유가 명확합니다. 남편 쪽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준비 못했던 거겠지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25년간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순영아. 이순영 씨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갑자기 순영아. 웃기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넘기지 않았어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니 박재호 씨.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결혼에서 나가는 겁니다. 조정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남편을 봤습니다. 정면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고졸이 이 정도는 합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순영아,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5년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다급하고 비굴하고 애원하는 목소리.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25년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순영아, 이혼은 내가 좀 급하게 말한 거야.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호 씨, 장례식장에서 던진 건 당신이에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오늘 받기만 하는 겁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변호사님이 조정관에게 정리 서류를 전달하셨고 저는 조정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눈부신 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이틀 뒤부터 남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2번, 15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순영아,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제발 전화 좀 받아. 25년 동안 제 전화를 한 번도 먼저 받은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밥 먹었냐는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제발이라니. 문자를 읽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매달리는 건 저한테가 아니라 42억한테라는 걸 알았으니까.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소식은 수진이를 통해 들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완전 난리야. 수진이가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그 여자한테 차였대. 차였다고? 응. 윤서연이가 아빠한테 이혼도 제대로 못하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했대. 아빠 회사 후배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저는 처리해야 할 건이었고 남편은 이혼을 성사시켜야 할 도구였던 거예요. 남편이 도구 역할을 못하니까 버린 겁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하거나 통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엾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쓰이고 버려지는 꼴이. 회사에서도 소문 다 퍼졌대. 오너 딸이랑 사귀다가 차인 거. 상무가 회사 오너 딸한테 잘 보이려고 부인한테 이혼 서류 던진 거 다 알게 됐다더라. 남편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 그 체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아니, 올케 언니. 올케 언니.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어요. 늘 반말 섞인 올케였는데 갑자기 올케 언니라니.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만나지 않으려 했는데 뭔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신우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올케 언니,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사과를 하다니. 올케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진짜로. 아, 그 한마디에 다 보였어요. 사과의 이유가. 있잖아, 올케 언니. 우리 남편이 요새 치과가 좀 안 되거든. 혹시 복순내 반찬 쪽에서 뭐 납품 같은 거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역시.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 영업이었던 겁니다.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신우이는. 재숙 씨.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사과는 고마워요. 신우이가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사업은 사업이에요. 거래처는 품질로 정하는 거지 인연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재숙 씨. 응? 미안하다는 말은 뭔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진짜 미안할 때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입을 벌렸다가 닫았어요. 25년 동안 올케는 이런 거 모르지? 하던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커피값을 계산대에 놓았어요. 신우이 목까지. 마지막 신우이 값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소식도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전해줬습니다. 할머니가 아빠한테 난리래. 매일 전화해서 내가 미쳤지. 그 며느리를 왜 내쫓아? 이러신대. 웃기지 않아요? 25년 동안 고졸 며느리라고 시장 장사꾼 딸이라고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 편이 아니라 42억 편이었겠지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한 말이 걸작이었어요. 배운 거 많다고 자랑하더니 네가 한 게 뭐야? 돈 벌어온 건 며느리였어. 25년간 그 며느리를 짓밟은 건 누구였는데. 씁쓸했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신우이한테도 남편한테도 이 사람들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구나 싶으니까. 저를 무시한 것도 돈이 없어서였고 저한테 매달리는 것도 돈이 있어서였고 이순영이라는 사람 자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 주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양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아 웬일이야? 들어가도 돼?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준혁이가 과일 봉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엄마, 응,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못났어. 아버지 편만 들었어.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가 한 짓도, 엄마가 그동안 뭘 했는지도.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한 거, 명절마다 혼자 전 부친 거, 할머니한테 무시당한 거. 나는 다 보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한 거, 내가 진짜 나빴어. 준혁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27살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3장에서 흘린 눈물은 절망이었고, 4장에서 흘린 눈물은 감동이었고,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안도였어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안도. 괜찮아. 제가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아빠가 좋았던 거잖아. 그게 잘못은 아니야. 엄마. 근데 이제는 알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이제 알아. 그 한마디에 25년치 서운함이 녹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이혼이 최종 성립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혼 확인서. 박재호와 이순영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함. 서류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이 안 떨렸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4월 바람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어요. 이혼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어요. 복순내 반찬 본사에 갔습니다. 사무실 2층 대표이사 자리. 엄마가 앉던 의자였어요. 책상 위에 엄마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장 가게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웃고 있는 엄마. 그 옆에 액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저를 업고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 제가 3살쯤 됐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사모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서류입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대표이사 변경 김복순 이순영. 펜을 들었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이 이름을 쓰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시댁 없이, 남편 없이, 오직 이순영으로 서는 첫 번째 날. 펜을 내려놓았어요. 영.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25년 동안 이 이름을 이렇게 정성껏 쓴 적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울면 안 된다고 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25년간 새벽에 몰래 하던 일을 이제는 낮에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밀키트 사업을 기획했어요. 엄마의 원조 레시피를 살려서 젊은 세대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밀키트. 이름은 복순이네 한 끼로 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시식 테스트를 하고 포장 디자인까지 골랐어요. 새벽에 노트북으로 하던 일을 이제는 넓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했습니다.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니, 원래 제가 있어야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 포장 디자인은 너무 올드해. 내가 다시 해볼게. 올드하긴 엄마 감각이 원래 젊었어. 에이, 엄마가 언제? 수진이랑 티격태격하면서 일하는 게 좋았어요. 엄마가 저랑 반찬 만들면서 웃던 것처럼 저도 딸이랑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준혁이도 달라졌어요. 주말이면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었어요. 원래 과묵한 아이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현관에서 꼭 한마디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그 한마디가 밤 10끼보다 배부르더라고요.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였어요. 봄이라서 잔디가 파릇파릇했습니다. 엄마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엄마가 좋아하던 약과를 올렸어요. 그리고 풀밭에 앉았습니다. 엄마,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나 이혼했어. 묘비가 대답은 안 했지만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복순내 반찬 대표됐어. 내 이름으로. 잔디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밀키트 사업도 시작했어. 이름 복순이네 한 끼로 지었거든. 엄마 이름 빌렸어. 괜찮지?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꽃잎이 묘비 위로 날아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미 울고 있었거든요. 엄마 덕분이야. 전부 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엄마 곁에 앉아 있으니까 편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리였어요. 이혼 1년 뒤 복순이네 한 끼 밀키트가 론칭 석 달 만에 온라인 판매 1위를 찍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경제 잡지에서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요. 25년간 연습했거든요. 기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25년이 감옥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훈련이었더라고요.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고졸 학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학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제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전국 120개 가맹점을 만들었어요. 저는 고졸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배운 것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는 아니거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가 요즘 회사에서 달라졌대요. 우리 엄마 복순내 반찬 대표예요. 동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수진이가 웃으면서 전해줬어요. 수진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복순내 반찬 마케팅팀에 합류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레시피로 새 메뉴 만들었어. 한번 먹어봐. 어디 봐. 음간이 좀 싱겁다? 에이, 엄마도. 외할머니였으면 뭐라 했을까? 수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양념은 아끼면 안 된다. 이 바보야, 이러셨겠지. 둘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주방에 엄마 웃음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요. 수진이를 통해 간간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서 중소건설사로 이직했대요. 혼자 원룸에서 산다고 했어요. 가엾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노을보다 더 붉었어요.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25년 전 시댁 화장실 거울에서 봤던 초라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책상 위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마워.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앞치마 두르고 반찬 퍼주면서 웃던 그 웃음. 이제 나도 누군가의 방패가 될게. 수진이한테, 준혁이한테, 그리고 복순내 반찬 직원 45명한테 엄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고졸이라고 무시당한 25년. 그 25년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엄마가 물려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건물도 아니었고 사업도 아니었어요. 너도 할 수 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었어요. 배운 것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25년이 걸렸지만 저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